큰 자리에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를 맡고 있는 김효은입니다. 파리 기후협약 2015년에 채택된 파리 협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파리 협정은 사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있어서 큰 이정표가 되는 그런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파리 협정이 채택되기 이전에는 선진국들에게만 온실가스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각각 얼마나 감축해라 라고 수량적인 목표를 주었는데 파리에서 결국 합의가 됐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근데 얼마나 감축할지를 다른 나라가, 다른 기관이 정하는 게 아니고 각자 알아서 정하자라는 데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많은 개도국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각자 알아서 잘하자라는 그런 원칙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온실가스 감축 계획, 영어로는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 NDC를 각자 써서 내자라는 데 합의하게 됩니다. NDC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지난한 협상을 거쳐서 나온 단어인지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Nationally Determined입니다. 각 국가가 알아서 정하는 거죠. 국제사회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국제사회가 정하지 않고 각 국가가 알아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만든다면 Nationally Determined 타겟이 목표가 되든지 Nationally Determined cut, 수량 감축, 리덕션 이런 단어를 써야 될 텐데 왜 굳이 여기에 contribution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을까? 각 국가가 내놓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하는 데 기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같은 국가가 우리 제조업도 많고 우린 인구도 많고 우리는 화석연료에 엄청 기반한 나라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 조금밖에 못하겠어. 우리는 10%밖에 못하겠어. 컨트리뷰션, 기여가 아니라는 거죠. 국제사회의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가 아니다. 그러니까 컨트리뷰션, 기여가 될 수 있는 감축 목표를 내놔라 라는 게 이 NDC의 숨은 뜻입니다. 또 한 가지 NDC는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전의 원칙인데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놨습니다. 해보니 너무 어렵네. 2035년 목표 또 내야 돼요. 지금은 국내적으로 2030년 NDC 하시지만 국제사회는 이미 NDC는 5년 주기로 업데이트해서 내야 되는 거야 라는 건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35년 NDC 내야 되고요. 2040년 NDC 내야 됩니다. 5년마다 업데이트해서 내야 되는데 우리가 2035년을 목표로 하는 NDC를 낼 때 우리 2030년 NDC 해보니까 40%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너무 어려워. 우리 2035년까지 40% 할게. 안 된다는 거죠. 진전이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전된 목표를 내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2035년 NDC 개발해야 되는데 그걸 할 때 우리는 2030년 40%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파리 협정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MRV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 협정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 각자 알아서 정하자입니다. 근데 정하는 거는 각자 알아서 했지만 정한 걸 제대로 지키는지는 꼼꼼하게 따져보겠어. 그게 MRV 원칙, 투명성 원칙입니다. M, 측정, measurement. R, 보고, reporting. V, 검증, verification. 자, 각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써서 냈으면, NDC를 써서 냈으면 그 국가는 첫 번째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야 돼. 맨 2018년에 우리나라 7억 2,700만 톤. 2020년, 2021년 매년 온실가스 얼마나 배출하는지 측정해야 되고 그 측정한 거 써서 내야 됩니다. UNFCCC 사무국에 리포트 써서 내야 돼요. 저희
인벤토리 냅니다. 그 다음에 그걸 검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측정했는지, 제대로 써서 냈는지 제3의 기관들이 검증, 베리파이를 하겠다. 가장 강력한 체제입니다. 네, 이 MRV는 사실 파리 협정을 지탱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자 동시에 개도국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제대로 측정하고 그걸 제대로 그 양식에 맞춰서 써서 낼 수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을 많이 도와주어야 됩니다. 2018년에 나온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파리 협정에 보면 1.5도라는 단어는 없어요. 파리 협정은 2.2도씨, 그리고 2도씨보다 훨씬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18년에 IPCC가 보고서를 내죠.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 금세기 말까지 2도씨로 높이게 되면 이게 인간과 생물이 너무 힘들어져. 2도씨 아니야.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1.5도에서 막아야 돼. 1.5도에서 막아야만 인류와 생명체들이 아주 치명적인 피해들을 피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근데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2100년까지 만든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로 가려면 2050년 in the middle of this century에는 글로벌리 탄소 중립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2050년 글로벌리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려면 2030년까지는 글로벌리 2010년을 기준 연도로 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이 45% 정도는 돼야 돼 라는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따라서 2100년 1.5도 목표, 2050년 탄소 중립, 2030년 글로벌리 45% 감축,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경로상에 있도록 NDC를 써서 내라 라는 게 메시지입니다. 각국이 NDC를 정할 때 이 경로를 고려해서 NDC를 내라. 우리나라가 2021년도에 NDC 논의할 때 여러 가지 숫자가 있었죠. 32%, 32.5%, 35%, 37.5%, 40%, 42.5%, 심지어는 50%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50%를 요구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한국 정도 되는 나라가 50% 써서 내야지 라고 저한테 와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국가 대표들도 있었습니다. IPCC가 제시한 근거점과 준거점과 또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을 다 고려해서 고민과 논의와 논의 끝에 나온 숫자가 40%입니다. 이 40%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그렇지만 굉장히 어렵게 나온 숫자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나서 IPCC가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내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 2023년도에 나온 6차 보고서에서 한 가지 저희가 주목할 만한 건 IPCC가 CCUS라고도 하는데요. 주중간에 보시면 탄소 포집 저장, 요즘은 이제 탄소 포집 활용 저장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CCS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 그걸 딱 잡아서 똘똘똘 뭉친 다음에 저기 빈 곳에다 갖다 묻자, 빈 광구 이런 데 갖다 묻자 하는 거예요. CCS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기술이죠. 왜냐? 환경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여야지, 배출된 걸 잡아서 묻겠다고 하면 배출을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 라고 해석이 되니까요. 또 그렇게 뭉쳐서 묻었는데 그게 안새 나온다고 누가 보장을 하냐. 아직 거기까지 기술 안 갔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CCS는 굉장히 논란이 아직도 많은 기술인데, 그런데 또 IPCC는 이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라는 게 워낙 인류가 처음 해보는 큰 작업이다 보니 저것도 활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지금 현재 그 UN 기후변화 협상에서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거는 CCS가 기후변화 행동,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딜레이시키는, 지연시키는 그 근거로 활용되면 안 된다. CCS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그걸 활용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그게 내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 열심히 해야 하는 그 노력을
조금이라도 익스큐즈, 지연시키는 그런 구실로 사용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화석 2050 탄소 중립 달성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화석 연료로부터 어떻게 에너지를 전환할 것이냐. 그 중에서도 가장 현재 급하게 타겟이 되고 있는 건 석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기후변화 회의 끝날 때마다 신문에서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석탄 발전 종식에 아직도 합의를 못했다. 뭐 이런 얘기. 예. 인도하고 중국이 석탄 발전은 단계적 완화는 괜찮지만 석탄 발전의 종식 이건 안 돼. 뭐 이렇게 들어누웠다. 뭐 이런 얘기도 보셨을 거예요. 석탄 발전이 가장 타겟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싸면서 많이 쓰이면서 지구 온난화에 나쁜 의미로 기여하고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잖아요. 유럽의 가스 가격이 10배 가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IEA 국제에너지기구 파리에 있는 에너지 문제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거기서 원자력 에너지에 관한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원자력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CCS처럼 굉장히 논란이 많은 그런 에너지원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IEA가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자력도 역할이 있다.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열심히 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 많이 기울이고 해야 되지만 원자력도 분명히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메시지를 내게 됩니다. 다양한 기후변화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기후변화 총회를 개최하는데 작년에는 샤르메-쉐이크, 이집트 홍해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기후변화 총회가 개최가 됐었고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중간에 있는 빨간 글씨 손실과 피해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그동안은 기후변화 논의가 온실가스를 줄이자 거기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많은 개도국들이 아니 우리는 별로 내뿜지도 않아. 근데 우리가 온갖 피해는 다 받아. 이제 이게 도를 넘어간 것 같아. 자각하게 된 거죠. 그 자각을 굉장히 촉발시킨 계기가 2022년 작년도에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대홍수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보고됐는데 파키스탄 대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3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상상이 되세요? 3천만 명의 이재민,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그리고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서. 그래서 이건 아니 무슨 기후변화 적응이야. 3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무슨 적응이야. 이건 완전히 손실과 피해가 발생한 거야. 이 손실과 피해는 기후변화 때문인데 거기 기후변화에 더 책임이 많은 국가들이 뭔가 행동을 해야지. 그래서 손실과 피해라는 이슈를 본격적으로 유엔 기후변화 총회에서 논의하자라고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Just Transition. 이게 전환을 해야 되는 건 맞아. 에너지 전환, 그린 트랜지션. 화석연료로부터의 기반한 경제에서 새로운 클린 에너지에 기반한 경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전환하는 과정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언제나 약자들이 피해를 더 많이 봅니다. 가난한 국가들이 더 피해를 많이 봐요. 아까 반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발루, 키리바시, 그 조그만 섬나라가 온실가스면 얼마나 내뿜었겠어요. 공장도 하나 없는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니까 공정한 전환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결국 의제에 집어넣는데 성공합니다. 개도국들이. 자, 올해 기후변화 총회는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두바이에서 열려요. 올해의 중요한 의제는 범지구적 점검. 아까 반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리 협정이 2015년에 채택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국가들의 1차적인 NDC 목표 연도는 2030년이에요. 그 중간에 딱 자르니까 2023년이에요. 2023년 중간에 우리 그동안 얼마나 잘했고 안 된 건 뭐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 글로벌 점검이 올해 예정돼 있습니다. 이 글로벌 점검에서 지금 EU 국가들은 칼을 갈고 있어요. 뭐냐? 명확하게 넣자. 20땡땡까지 파슬 퓨어를 페이즈 아웃 한다. 화석 연료를 종식한다라는 거를 넣자. 그 20땡땡땡땡이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 이거 안 넣으면 안 되라고 EU 국가들은 지금 칼을 갈고 있고, 많은 다른 나라들은 또 상황이 어려운 국가들도 있으니까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손실과 피해. 손실과 피해 이거 더 이상 야 파키스탄 대홍수 났으니까 파키스탄 니네 나라가 잘 알아서 해결해. 어떻게 해결해요? 그 나라가 혼자서. 그러니까 이제 손실과 피해에 대응할 펀드를 만들자. 쉽게 얘기하면 세계은행 같은 거, 저 녹색 그린 클라이밋 펀드, 녹색 기후기금 이런 펀드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손실과 피해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국가들만 타겟팅을 해서 도와주자라는 펀드를 만들자까지는 작년에 합의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올해는 작동을 시키는 걸 합의해야 돼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손실과 피해 펀드는 그럼 어디다 만들 건데? 세계은행에? 아니면 독립적인 기관으로? 유엔기구에? 그 다음에 누가 돈을 낼 건데? 얼마나 낼 건데? 받는 나라의 기준은 뭐야? 최빈국들만? 아니면 다른 파키스탄 같은 그래도 좀 사이지만 기후변화 피해를 많이 받은 국가? 받을 수 있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그 준비위원회 공동의장의 텍스트는 나왔고요. 이게 그래서 그 텍스트에 보면 일단 4년을 세계은행에 설립을 해본다. 그리고 이제 세계은행에 4년 동안 설립해보고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면 다시 딴 데를 찾는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공동의장의 프로포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올 기후변화 총회, 두바이 총회에서 가장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이슈는 이거예요. 손실과 피해 펀드, 이거 과연 작동하게끔 만드느냐, 누가 돈을 내는 게 명확해지느냐, 돈의 규모는 얼마나 할 거냐, 누가 돈을 받는 국가들이 자격이 되는 것이냐 등등, 이게 제일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을 겁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아직은 논리가 손실과 피해만큼 빨리 가고 있지는 않지만 개도국들이 성공했습니다. 이제 매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강력금 논의하는 거야. 예. 근데 이제 많은 나라가 저희 나라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을 포함해서요. 자, 정의로운 전환의 주무부처가 어딜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정의로운 전환 강요회의를 하자고 하는데, 그럼 정의로운 전환 강요회는 우리나라 어느 장관님이 가셔야 될까? 환경부 장관님, 산업부 장관님, 기재부 장관님, 노동부 장관님, 네. 어느 장관님이 가셔야 될까? 이게 저만의 고민은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너희는 어느 장관님이 오실 거야?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건 너무 큰 이슈니까. 예. 그 다음에 기후변화 논의가 이렇게 정상급 아젠다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 비정부 플레이어들이 이제는 엄청 약진을 해서 오히려 정부 플레이어들보다 비정부 플레이어들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발족하신 매니페스토, 특히 각계 분들이 참여하신 매니페스토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국, 대한민국 2030년 NDC 40%라는 굉장히 야심찬 목표를 달성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국가들이 막 40% 한국 잘했어, 또 열심히 했네, 박수 친 거 이제 끝났어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가고 있는데니까 니다. 그러면 40%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계속 제일 먼저 타겟이 되는 거는 석탄 발전을 언제 끝내겠다는 로드맵이 있느냐, 화석연료 보조금을 어떻게 페이즈 종료시키겠다는 로드맵이 있느냐, 대한민국 그거 만들어야 된다라는 압력을 제가 많이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NDC는 5년마다 업데이트해서 내야 된다. 우리나라 2035년 NDC 원칙대로 하면 2025년까지 내야 되는데 IPCC에 권고하는 그 퍼센티지는 60%입니다. 엄청나죠? 예, 저 NDC 작성을 준비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협상에서 한국의 지위가 과연 어딜까? 왜냐하면 디벨롭드 컨트리와 디벨로핑 컨트리로 나뉘어져 있는데, 도대체 누가 디벨롭드 컨트리며 누가 디벨로핑 컨트리냐에 대한 명확한 리스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스트 만들려고 그러면 합의가 안 되니까 아예 일부러 합의 안 한 거예요. 많은 국가들은 대한민국이 디벨롭드 컨트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디벨로핑일까요? 디벨롭드일까요? 올해 유엔 기후변화 총회를 주최하는 UAE 디벨롭드일까요? 디벨로핑일까요? 싱가포르 디벨롭드일까요? 디벨로핑일까요? 대한민국 다 디벨로핑 컨트리입니다. 그러니까 EU가, 미국이 말도 안 돼.
그래서 사우디, UAE, 한국, 싱가포르, 뭐 심지어는 인도네시아 이런 이머징 큰 규모의 경제 국가들 내지는 뭐 G20 국가들, 중국, 인도 이런 국가들까지 너희들이 디벨롭트 컨트리라고 해석이 돼야지. 이게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디벨로핑 컨트리라고 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자발적으로 GCF에 기여도 하고 GGI도 만들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에 대해서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치 이거는 굉장히 고민해봐야 되고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50 탄소중립 2030 NDC가 참 어렵기는 하지만 네, 꼭 가야 하는 길이고 아까 우리 정호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영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가야 하는 길이고 또 여기에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